주말 뉴스쇼 3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토론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본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 이력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정치 신인이라는 이력들이 있었죠. 10년 정권 교체설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만큼 기대가 컸지만 또 0.7%포인트라는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면서 국정 운영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당과의 통합 숙제를 안고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윤석열 정부 그 1년을 평가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 정치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한 시간 마련한 만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자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사자성어로 규정한다면 이걸 준비를 했어요.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저희가 그 사자성어를 잘못 말하면은 그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고군분투라는 사자성어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네. 사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네.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데까지도 한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부가 이제 승격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 뭐 여가부 폐지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이 됐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끔 국회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을 계속 발목 잡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네.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지금 뭐 고군분투했던 1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권지웅 센터장님이 혹시 추천할 사자성어. 저는 장두놈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네.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어떤 의미예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 부족한 것 자체를 가지고 엄청 비난하지는 않는데 네. 근데 역량이 부족한 게 드러났을 때 역량을 보완하려 했다면 되려 좋은 점수를 줬을 텐데 계속 그 역량 부족을 숨기려고만 하고 근데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네. 안 숨겨지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잘 못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태도인데요. 그러니까 오만한 태도가 안 숨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통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실도 이전하고 네.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했지만 지금 도어 스태핑을 이제 끝낸 지 오래고 네, 그리고 뭐 네.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최근에 일본 무릎 관련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잘못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려 또 되게 오만하시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네. 이런 부분 좀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군분투, 장두노미, 그리고 혹시 박순봉 기자는 박순봉 기자는 넘어가고요. 윤석열 정부 1년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하나씩 꼽아볼게요. 우리 김 전 최고위원부터. 잘한 점은 네. 저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한미동맹 축으로 기조를 옮겼다라는 점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제 정세가 사실 한미일의 공동 협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지금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다시 많이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 북한의 도발 또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한 어떤 도발이 있는 와중에 사실상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양상에서 네.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배경 가치가 있었던 거는 자명한 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자유의 연대라는 그 물결 속에서 그 큰 축, 외교의 축을 바꿨다라는 점은 전 잘한 것 같고요. 네. 예.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통합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0.7%포인트라는 그 숫자가 주는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정책을 추진하실 때 그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을 거고 그 수혜자가 있고 그러니까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뭐 혁신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미지는 좀 이제 내려놓으실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해요. 각 부처 장관들이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께서는 이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를 입는 분들, 그런 국민들께 좀 더 설득하고 그분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네. 대통령이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한 방점을 좀 찍으셨으면 앞으로 남은 4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한 점은 한미 동맹 강화, 못한 점은 통합이 좀 아쉽다. 우리 권 센터장님은 저는 사실 잘한 점 막 고민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로 등장하셨을 때 제가 좀 솔직히 좀 기대됐던 건 '국민의힘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음. 많은데 스스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의힘과 연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되었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저 질서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기대됐는데 오히려 정치 신인이니까 바꿀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사실은 지난 1 년을 보면 뭐 인사에 있어서도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시켰다고 잘 느껴지지 않고 네. 그리고 사실 당무 개입을 아주 세게 해서 김용태 최고가 최고위원이었는데 지금 최고위원이 아니게 만든 어떤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네. 전당대회에 되게 개입했는데 그 개입해서 만들어진 지금 지도부를 보면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더 좋게 만들었다기보다 네. 안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 이게 있고 네. 잘못한 점은 지금 김용태 최고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는 좀 비슷한데 정치를 실종시킨 게 제일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다른 의견, 껄끄러운 의견을 만나고 정치인이 대신해서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다 그걸 일일이 만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를 360일이 넘도록 안 만난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갱신하고 있죠. 그 기일을.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저는 쫓아낼 때도 그런 게 불편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어떤 비전을 동의하는 건 아니었는데 저렇게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쫓아내도 되나? 근데 이게 정치적 국면에서는 뭐 유승민 쫓아내고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걸로 끝나지만 시민적으로도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아직도 안 만나고 계세요. 전세 사기 참사로 3명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막 2만 가구 넘게가 이 문제를 겪는다고 예견되고 있는데도 그분들을 면담하질 않으세요. 네. 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용산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장관 집까지 걸어가면서 제발 우리를 좀 면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진영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 시절에는 진영의 대변자여도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전체 국민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결국 정치를 실종시키고 진영의 대변자로 전락해버린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난 최장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야당 대표가 기소됐던 또 초유의 상황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 점 좀 같이 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통합이 좀 아쉬웠다 이 점을 꼽으셨고 혹시 박순봉 네, 기자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그냥 여권 사람들한테 좀 종합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뭐 평소에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5명 정도한테 쭉 물어봤는데 뭐 전수조사는 아니니까 좀 인상적인 네.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한 그 여권 관계자는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긴 걸 제일 잘했는데 제일 못한 거는 거기서 그쳤다는 거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이 한국의 좀 중심축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앞으로 확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네. 딱 거기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뭐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좀 갇혔다라는 거죠. 이제 논란이 되면서 네. 오히려 좀 수비적으로 바뀌고 위축되고 이런 과정들이 네. 그 용산으로 옮겼던 어쨌든 업적인데 그걸 좀 잘 드러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점을 좀 아쉬워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김용태 전 최고가 짚어주신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외교 문제 같은 것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안 된다라고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진 의원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 게 정부와 이 당의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이거를 관계. 좀 뒤집어 놨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당정대 이런 표현을 좀 잘 안 쓰고 뭐 당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는 네. 당정청이었잖아요. 그렇죠.
청이 맨 앞에 오지 않고 항상 뒤에 온다라는 음. 건 어쨌든 그 당이 민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 의견을 내고 좀 주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당을 좀 존중해 네. 주는. 근데 예전에 네. 뭐 대당정 이런 아이디어도 차원에서 나왔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실제로 이 당정 간에 좀 만나게 되면은 음. 정부 의견이 훨씬 우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정치에서 좀 구조적인 면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통해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 무릎입니다. 어떤 얘기하려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의회 연설들을 비롯해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눈길을 끌었고 또 이제 내일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한미일 공조 시스템이 공고화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흐름이 중국과 러시아와 너무 척해지는 건 아니냐. 또 우리가 견지해온 좀 전략적 모호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흐름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들 여쭐게요. 뭐 외교와 관련해서 국제 정치학자나 이제 관련 교수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전 정부를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정부는 친중 성향의 기조를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정부는 친미의 기조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것은 분명한데 외교는 늘 빈틈을 남겨야 되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야 그쵸.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네. 당연히 저는 뭐 친미라기보다는 한미 동맹을 기조로 한 이 외교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또 러시아, 북한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갖는 이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나 뭐 교역이나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물밑에서는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네. 또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잘못된 해석 우리나라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해석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외교부가 그것을 아마 물밑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한 점이 좀 국제 정치학자분들이 아쉽다라는 점들을 많이 해왔던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이제 외교부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물밑에서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얘기하셨고.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사실 외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외부적 요소가 또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또 달라지기 마련이라 뭐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조급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위협을 불러 세워도 되지 않은 시점에 무언가를 불러 세웠다. 뭐 이런 좀 인상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가시기 전에 외신과 인터뷰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중국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쨌건 저희가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부터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왔잖아요. 물론 어떤 불편함도 있죠. 그러니까 대만을 무력으로 중국이 개입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반발할 국내 여론도 있고 사실 국제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누가 그걸 되묻지도 않는 상태인데 그리고 러시아의 그 어떤 군사적 개입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최근이 아니라 그 전으로 가면 저는 일본과의 관계도 너무 문재인 트라우마에 빠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에 의한 압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얼른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일 간의 어떤 무역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보복 조치를 했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그걸 잘 이겨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명분 삼아 일본과 좀 동대동 그 어떤 외교를 했어도 좋은데 이걸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과 협의 없이 제3자 안을 가지고 왔고 대법원 판결 사실상 무시하는 결정을 해버렸고 네. 그리고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는 없었다고 외무상이 말하자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정말로 그 한미일 어떤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을 우리의 전략적 기조로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러면서까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하나 더는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은 정말로 경제 규모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교역량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이 한 저희랑 1,700억 달러 정도 교역을 해요. 게다가 중국은 또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뭐 한 게 좋아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상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어떤 중국과 친한 건 어떤 문재인 진영의 이해 이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되려 이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헛발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전정. 그 네. 외교가 정말 어려운 게 약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그쵸.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권지용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의 어떤 일본을 향한 입장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왜 그렇게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그건 좀 네. 시간이 더 지나고 음. 나서 좀 분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넷플릭스 해외 드라마 보면 그 외교관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면은 네.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내용에서도 굉장히 각국이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제3국까지 개입돼 가지고 정말 첨예하게 외교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대중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외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왜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평가할 날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한일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뭔가 미국과의 어떤 큰 딜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고 왔는데 사실 얻어온 것은 노래하는 영상과 멋있게 네. 영어로 연설하는 멋있는 모습 음. 등은 남았지만 사실 경제적 성과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안보적으로는 이미 미국과의 관계는 되게 굳건했고 해구산이라는 표현도 뭐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 새로울 것이 없는데 반도체법이라든지 아니면 IRA 법이라든지 네. 해서 전기차 수출이나 혹은 아니면 중국의 반도체 투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걸 뭔가 얻어올 것 같아서 일본에게 저렇게 내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 보면 그런 어떤 숨겨진 뭔가 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미 정상에서 이제 경제 분야가 나와서 이번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대통령께서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익에 맞게끔 뭔가 이익적인 부분을 가져오셨길 바랬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음.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 정권이 이것을 가져오지 못했던 이 결과 첫 번째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정권 두드려 패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좀 야당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한미 간의 어떤 이런 정상회담이 이어질 거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야당에서도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모습을 보면 도청 논란이 있었을 때 김태우 차장도 뭐 악의가 있었겠냐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하시는 걸 보거나 혹은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쉽게 내주었던 것이죠. 사실 명분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못 얻어오니까 그러면 아예 못 얻어올 아주 어려운 과업인 걸 미리 알았으면 조금 조심해서 우리들의 카드를 다 내놓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네. 패널 굉장히 어렵네요. 네, 외교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좀 한미일 이 공조 체제가 향후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주고 받으셔가지고 네. 제가 뭐 어느 한쪽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산업계 쪽이랑 업계 쪽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법에서 네. 이제 미국에 가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이
일종의 뭐 자신들의 그런 기밀 사항들도 다 유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음.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IRA 법이 네.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가 음.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아마 2025년부터 공장이 완공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될 텐데 네. 그 전에 못 받는 걸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산업부 쪽이나 이쪽에 다 얘기를 들어봤어도 사실 정상회담 때 크게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던 건데, 왜냐면은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고 그러니까 단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공장이 어차피 지어질 거고, 그다음에 가격대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가격대가 네. 약간 이제 중간대 가격 내지는 저가 가격인데 네네. 그 포지션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업계에서도 그렇게 기대가 크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좀 아쉽고 음. IRA는 뭐 당초에 좀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됐고, 네. 그리고 그 배터리 분야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네, 이제 외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69시간입니다. 노동정책,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좀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그중에 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 최고위원부터. 아무래도 지금 뭐 노동절에 이제 한 분이 네.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노동 분야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성과도 있고 부작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러한 점,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2023년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네.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고 또 특히 노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최근에 정부에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 네. 통계 자료를 보면 노사법치주의가 확립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뭐 114일, 뭐 문재인 정부가 106, 뭐 윤석열 정부가 28로 확 줄었다는 점을 좀 통계 자료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세습단체협약이 대폭 개선됐다. 그래서 고용세습단체협약 미개선 현황이라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92% 정도 시정 완료됐다라고 하고요. 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이 2배 이상 개선됐다라는 점을 또 해서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조에 대해서 좀 강경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뭐 회계 투명성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근데 이럴 때마다 지지율이 또 반등하는 효과가 있어서 또 이쪽에 더 힘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를 이제 안타까운 이제 분신 그런 소동도 있었죠. 분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막 논란이 있었을 때나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하청노동자 문제가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되게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네.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그 어떤 파업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하청노동자의 근로 여건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화물연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안전한 도로와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된 거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비전을 안 보여주고 뭔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 집단을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그 집단을 딱 드러내서 너 문제가 있잖아, 내가 이게 해결하겠다, 난 정의로우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에 저는 계속 이렇게 지지율 반등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설노조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된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건설노조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내기 위해서 건설노조를 개혁했어야 된다라고 하면 설득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건설노조를 바로잡는 것, 이게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제 주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청노동자 관련해서 할 때도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 막 헬기 띄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뭔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약간 핀트를 지금은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은 음. 끌지만 본질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좀 인상적인 게 한 번의 지지율 반등의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당에서는 이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봐요? 사실 인제 그 노동 개혁뿐이 아니고 제가 그냥 여권에서 들었을 때의 느낌은 논란이 아니고 정책적인 거는 대체로 음. 그 지지율이 상승을 하더라. 그러니까 네. 좀 자주 섞인 표현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는 그냥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아. 그냥 윤 대통령이 뭔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말실수라든가 어떤 문제가 음.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냥 계획한 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통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논란이냐 그러니까 논쟁이냐 뭐 요런 차이라고 인제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인제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때 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사실 지지율 떨어뜨리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내부 투쟁 요런 음. 것들이 가장 크다고 봤던 거고, 네. 그래서 특히나 당내에서 다른 말 나오는 게 제일 부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인제 정리하는 그런 음. 과정이 있었던 거고, 네. 그 전당대회 계획도 고런 것들이었죠. 근데 음. 그 이후에는 인제 좀 다른 양상으로 또 논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음. 들자면 뭐 태용호 최고위원 건이라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좀 긍정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요번에 한미 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에 인제 워싱턴 선언 같은 거 인제 야권이나 여권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음. 그래도 오른다라고 보거든요. 뭐 네. 1-2% 정도는 오를 거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논란거리가 아니고, 특히 대통령이 가서 그 뭐 물론 인제 사전에 인터뷰에선 좀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가서는 말실수 같은 게 없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키워드로 69시간을 짚어봤지만 이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69시간제를 놓고 정책 번복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지지율이 한번 급락한 계기가 있었는 게 초등 연령 하향 조정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책을 계속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약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당이 좀 중심이 돼 가지고 어떤 의견도 전달하고 정부의 그런 비판적 의견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번에 69시간제 그것만 관련해서도 보더라면 처음에 정부 발표가 계속 음. 바뀌었었잖아요. 네. 근데 당에서 그 당시 최고위에서 발언했던 것 중에 오히려 정부의 발표를 쫓아갔거든요. 음. 그때 당에서 나왔던 말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MZ 세대들은 뭐 오래 일하고 아. 그러니까 쉬는 것을 좋아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옹호 발언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 이 정책의 69시간제라든지 보육 정책에 있어서 당에서 당의 가치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국민의 어떤 그러한 공감에 차지 못하는 정책들이 있으면 당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당정 관계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그 박수문 네. 기자가 저기 정부가 위에 있는 지금 그런 그쵸. 포지션 그런 얘기인 면도 것 같아요. 있고 인제 예.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해서 보면은 인제 69시간제 같은 것도 사실은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자체는 정책일 수 있었는데 중간 과정에 뭐 번복이 되고 이런 과정들은 논란거리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인제 쭉 과정을 보자면은 대통령실의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네. 5세로 당기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돼 가지고 결국 교육부 장관까지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왔던 게 인제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수석이고, 네. 이관섭 수석을 그때 당시에 인제 왕수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총괄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홍보까지 다 총괄하도록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책상의 혼란이 안 생길 거다. 왜냐면 네. 한 명이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9시간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한번 대처 방안을 내놨지만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인제 한번 짚었던 적이 있지만 인제 수석들이 좀 적어서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일부 보완을 해야 되고, 인제 말씀하신 대로 또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좀 그립이 없다 보니까 당은 일종의 견제 기구가 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또 안 되는 거, 요런 것들도 좀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책 관련 노동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된 지금 언급하신 노동 시간이랑 보육 관련해서는 조금 두 개를 다르게 보는데 네. 노동 시간 관련해서는 좀 시대를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검사가 아닌 직장 같은 경우는 음. 자기가 자기 시간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과거에 열심히 일했지만 다시 일이 생기면 팀장님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음. 연차를 그렇게 막 몰아서 쓰는 거 되게 쉽사리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걸 잘 이해 못한 채로 1년 동안 총 시간만 같으면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음. 접근했고 네. 게다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이 되게 높다는 어떤 인상을 그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 이것을 되려 이제 공고히 하는 음. 이런 조치를 해서 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 좀 헛발도 있었고 보육 관련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했으며 이야기는 해볼 수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아이를 막 이제 기르고 있지만 어차피 초등학교로 가면 그 이제 부모가 감당해야 될 보육 시간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이 그냥 초등학교 연령만 하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위협감을 음. 좀 사전에 어떤 논의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좀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네. 없이 좋아 빠르게 가 막 이렇게 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소통 부족의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토론회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정순신입니다. 바로 인사 얘기인데요. 그래서 모든 정권에서 이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사 실패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난관이 있었습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낙마부터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의 인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이제 권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처음에 낙마하셨던 분 날짜를 보니까 5월 3일이더라고요. 아, 5월 그러니까 3일이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낙마를 해요. 아, 자진 사퇴. 네네. 그리고 이제 박순애 장관이 자진 사퇴한 게 8월 8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한 3개월 동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섰을 때 뭔가 문재인 정부가 그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던 이런 일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취임 후 한 3개월 동안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죠.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낙마하고 그리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되게 논란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었던 이시원 네. 그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서 징계까지 받았던 분이고 네.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성비위 관련해서 어떤 징계성 조치를 2번이나 받았던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걸 보면서 야, 윤석열 정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초반 지지율을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예를 드신 분들도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뭐 초반 임기 초반 너무 이제 검찰 인사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이제 검찰에 대한 죄송합니다. 검찰 인사가 편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외교 분야를 말할 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해가면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인사의 분야에서도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사실 운동권 인사들 대거 기용하면서 사실 인사가 한 방향으로 쏠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도 사실 검찰의 어떤 인사가 편중되면서 네. 그러니까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비슷했던 것 아니냐에 대한 당내에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네.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지금 그러한 부분을 되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랬던 인사 출신들이 각부 부처에 또 각부 행정부를 기관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네. 공천에 이제 검찰이 대거 공천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도 당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4년 동안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인사 분야에 있어서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 검사분들의 말에 따르면 뭐 검사분들도 이제 보통은 이제 기소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흑백 논리를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검찰 조직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어떤
희망을 드리고 이렇게 통합하고 하는 정치의 기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음. 않을까. 그러한 지점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국민들이 실망한 건 검사들 많이 써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건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뭔가 검찰공화국인 것 같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이제 더 부각돼 보였던 거고 되려 내로남불적 인사가 어. 훨씬 더 그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실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네. 그리고 검사 관련해서 뭐 그런 게 좀 문제되긴 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상근위원으로 검사를 음. 갑자기 음. 둔다던가 아니면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검사를 임명한다든가 음. 이게 뭔가 검사의 능력과 그 직무가 안 맞는데 아주 억지스럽게 네.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는 그 여론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법조계 인사들하고 같이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법조계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판사들은 네. 이제 파견으로 보내는 곳이 헌재하고 국회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시청에도 검사가 요즘에는 파견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네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방위적으로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음.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너무 전면에 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검찰의 나라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게 아까 네. 권지웅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의외의 장소에 검사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뭐 총리 말씀하신 데 외에도 뭐 총리 비서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장도 네. 사실은 이제 그쵸. 금융계 쪽에서는 좀 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음.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부각이 많이 됐다라는 게 음. 그게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이라서 더 주목도가 높은데 실제로 검찰 중심 인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네 번째 키워드 도어 스태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통이라고 하면은 여당과의 소통도 있고 야당과의 소통도 있고 이제 국민과의 소통도 있는데 이제 차례로 짚어볼게요. 최근 이제 가장 큰 논란은 당무 개입 논란입니다. 이전에 전당대회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저지 등 뭐 좀 당무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태영호 의원 녹취에서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에 좀 건강한 긴장관계는 이제 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역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약간 이게 개입이냐 협조냐의 어떤 한 끗 차이이긴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유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당은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그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이제 검찰에서 받은 바가 판결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무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석상에서도 이제 당무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네. 차례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들어오는 어떤 이슈들에 보면은 사실 이게 당무 개입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건강한 당정 관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입이냐 협조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네. 저는 당이 좀 우선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약간 결국에 대통령께서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그렇죠. 하셨고 네. 그런 거에 국민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열광하셨잖아요. 거죠. 네. 열광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권력이 긴다. 그러니까 이런 알아서 줄 선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들 뭐 중진 다선 의원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뜻을 팔기도 하고 대통령의 뜻을 어떤 잘못된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어떤 대통령 생각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권력자의 아첨하고 이러한 행태들을 우리 정치권이 좀 반복했던 것 아닌가 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복 수석이랑 네. 그 태영호 의원이 뭐 대화를 나눈 다음에 태영호 의원이 이제
내부 회의에서 보좌진에게 했다는 네. 녹취를 들으면서는 대통령실 무섭겠다 이런 생각 들던데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최고위원 만나가지고 이게 한일 관계 정말로 원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최고위원들이라도 좀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저희가 이거 돌파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라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보고할 것도 없고 마이크 잡았을 때 잘해야 공천 주지. 그 마이크 잡았을 때 잘하면 공천은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녹취 논란을 두 분 다 부정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생생하게 게다가 내부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일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은 비합리적 추측이고 물론 저도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합리적으로는 진짜 이진복 수석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전으로 가보면 전당대회 할 때 룰 변경하고 나경원 의원 출마 못하게 하고 또 그 전으로 가면 이준석 대표에게 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나가니까 당이 조용하네요. 이런 문자 보내고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당을 망치고 정부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시점이 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승리를 하면은 기사를 뭐 공천이 뭐 중요하다, 공천권을 뭐 갖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관위에 맡겨가지고 공천을 한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다들 공천권이 있고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될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되는 거는 또 문제가 되고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 내부에서 좀 얘기 들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당연히 개입이 있었고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처벌까지 받았었죠. 근데 네. 그 이전에도 역대로 다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네. 게 맞을 거예요. 어느 정부든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유독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드러나죠. 유출이 많이 네.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 태용호 최고위원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라면 이건 뭐 알도리가 없는 얘기인 거고 그냥 자기들만 아는 얘기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기자들이 추정을 하는 그런 정도겠죠. 근데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처럼 뭐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한테 대통령이 보냈던 문자가 공개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쵸. 사실 그게 없었다라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었잖아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하겠지라고 추정은 하지만 네. 어느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또 현실적으로는 개입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좀 세련되지 못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뭐 좀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총선을 계기로 좀 달라질까요? 총선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 논란을 감내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권을 최대한 행사할 거다.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 관측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제되는 인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반윤 쪽에 힘이 집중이 될 거고요. 네. 아마 그 조율 과정에서 좀 승패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짚어볼게요. 뭐 앞서 이제 권 센터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실행이 어려운 게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야당과의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난번 연말에 예산 통과할 때 네. 생각보다 여당의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한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네. 예산안 합의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거부권과 관련된 게 이 큰 충돌이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데 일단은 여당이 아주 필요로 했던 예산안 통과는 원활히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근데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도 6개월이 넘게 있어서 꽤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음. 있었고 네. 게다가 그 상임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음. 갑자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아, 그리고 네. 간호법도 공약 사항이고 벌써 1년이 넘게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렇다 할 논의를 안 하다가 지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니 많이 이렇게 하는 음. 걸로 저는 국민들이 볼 것 같은데 만약 이 시각으로 보면 야당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여당이 되게 무리스럽게 음. 비합리적으로 뭔가 계속 뭘 제시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핑계를 대기를 야당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음.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파트너는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지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좀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그 당시 야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아, 규정하고 네. 대화의 상대로도 음.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여당이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하려고만 했던 그러니까 독선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질려서 전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줬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반문하면 저도 사실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의혹도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야당 대표가 기소되는 상황은 정말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있어서 안 된 음. 일이지만 그거는 그것과로 놔두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셔 가지고 정말 민생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치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음. 부분이 전 강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여당의 지도부라든지 여당의 뭐 핵심 의원들과는 이제 관저에서도 가볍게 술 한잔 하시고 이제 음. 식사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야당 의원들 여소야대다 음. 보니까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어 가지고 오히려 취임 초부터 야당 의원들과 좀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셨더라면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검찰총장 하셨기 때문에 네. 야당 의원과의 관계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랬더라면 만약에 야당이 정쟁화하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는 이런 것들을 그쵸. 앞두고 네. 있을 때 음.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을 부르셔가지고 관저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정말 그러지 좀 마라 정쟁화 좀 하지 마라 하면서 네.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정무수석도 같이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남은 4년간은 야당과의 대화를 좀 늘려가는 것이 음. 오히려 여당과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정치의 실종 얘기했는데 그 정치의 실종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또 건강한 정부가 있고 여당이 있는 그렇죠. 건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1년 동안 어땠다고 좀 보세요? 사실 좀 성찰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민주당도 부족함이 당연히 많았죠. 음.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비상식적인 요구를 순간 하더라도 그것을 좀 감내하고 또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제안하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반영하고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것도 좀 음. 반영해 가면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음.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도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로 규정하고 그런 규정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불릴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민주당 전체 기조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민주당의 메인 기조이자 전체 기조가 검찰 독재 정부와 우리가 어떻게 잘 싸워낼 거냐 이렇게 네. 가버리니까 사실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어색해지는 겁니다. 민주당 음. 입장에서도. 네.
저렇게 무도한 정부랑 우리가 음. 협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정부 운영 혹은 아니면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음. 저희가 협업해야 될 건 협업해야 되고 이런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잃어버린 것도 있었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그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하더라도 민주당은 되려 손을 잡고 일로 좀 와서 정부답게 하시라 이렇게 했어도 좋았겠다라고 음. 성찰은 하고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전체 판을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과의 관계,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가 이렇게 헝클어진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론하실 거 뭐 있으실까요? 비토크라시의 대명사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음. 여야를 막론하고 네. 야당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역할이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것 아닌가. 지금 민주당이 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을 한다면 여당과 정부도 수용을 하겠지만 최근 1년간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런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웠던 것들, 예를 들면은 여사의 무슨 사진을 가지고 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민과 어떤 민생에 전혀 전 도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꼬투리 잡기고 망신 주기의 어떤 그런 음. 정쟁화에서 음. 신문에 어떤 기사 한 줄 내면서 결국에는 휘발성되는 이슈들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자극하고 음.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도 해왔던 것 아닌가.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다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야당도 건강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여사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음. 야당이 제시한 어떤 안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퉁쳐서 야당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 음.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도 안 만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뭔가 야당 편인 것 같으니까 안 만나고 그러면서 되려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계속 좁혀가고 있는 것도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를 혹시 네. 박수모 기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양당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고 큰 추세로 보자면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무당층으로 다 몰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양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수치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이제 봤을 때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행정가로서의 좀 역량을 보여줬었고 특히 기자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거는 그런 논쟁의 운동장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그쵸. 이런 걸 네. 던져서 그 안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져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만든 운동장 안에서 노는 그런 그림을 잘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을 아예 볼 수 없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것 때문에 좀 야당도 결국에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세 분 말씀 정리를 하면은 야당은 비난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4년 남은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아니면 뭐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라는 점 있을까요? 우리 김 전 좀 최고위원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계속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 네. 정치의 기능을 좀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치는 희망을 드리는 네. 건데 지금 지난 1년간을 반추해 보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굉장히 희망에 부풀고 네. 저희가 국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했고 물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상생과 대통합의 정부를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원했던 건 통큰 정치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형님 정치.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대통령께서 남은 4년간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데 처음에 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아쉬운 점과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바꿔 말하면 다름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껄끄러운 대상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시고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킨십이라고 하면 좀 껄끄러운 대상도 한 10분만 같이 계시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상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두려워하시고 네. 피하고
이러니까 되게 옹졸한 사람이 되고 옹졸한 음.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어떤 대범한 어떤 음.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좀 역할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다름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고 네. 대화를 해라.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번 토론, 기획 토론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정치라는 게 뭐 누가 잘하면 누가 못하고 뭐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항상 보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건강한 야당이 있으면 건강한 정부가 있고 같이 좀 잘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한 기획 토론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본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